전 단장이 김관진 당시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기는 군대를 강조하며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환수 필요성을 또 언급했습니다. 전작권이 있어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여야 대표회동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가 주한미군 부대에 배치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닷새 전 NLL 이북 지역을 비행한 미국의 B-1B 폭격기 편대가 위도상으로 원산 넘어 함흥 정도까지 북상했던 걸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단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유사시 작전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는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가 발표했습니다.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저항하는 무릎 꿇기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스포츠계를 시작으로 예술계와 학교, 의회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사용하도록 법령에 명시된 소방 헬기가 자치단체의 행정 업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귀빈 공수에까지 소방 헬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치과가 연예인들을 동원해 홍보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뒤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치료비를 미리 내면 대폭 할인해준다는 말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선납했던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주력해온 정부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먹거리를 키우는 혁신성장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정치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정원에 이어 군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 댓글 공작을 주도했던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지시한 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이미 출국 금지한 검찰은 언제 소환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군사이버사령부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관진 당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런 공작을 했다고 털어놓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단장이 기소될 무렵인 2014년 상관인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댓글 공작의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FTA 등 이슈에 대한 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대응 보고 문건에 김 당시 장관이 직접 서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소환과 관련해 검찰은 아직 신중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소환은 불가피하고 언제 부르는지 결정만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국정원 정치 공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검찰 수사가 군의 정치 공작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나아가 군과 국정원 모두의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쭉 제기된 의혹은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댓글 공작에 관련돼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댓글 부대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즉 해킹을 하는 부대까지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지난 2012년 대선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종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사이버 사령부 내부 문건입니다. 전 사령관인 연재욱이 550단을 대선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이버사의 댓글 부대는 530단인데 550단은 뭘까? 대선 전해인 2011년 7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부대 운영안을 입수해보니 550단은 사이버 공격을 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킹 부대입니다. 사이버의 공격은 이제 해킹이지, 일종의 해킹이지. 해킹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지. 정보 수집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런데 대선이 코앞에 닥친 2012년 11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이버 사령부 산하의 작전부대인 550단이 국방장관의 참모인 정책기획관의 지휘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고 김기현 당시 심리전단 과장은 증언합니다. 사령부 간부 일을 해 우리가. C 단위 간부들이 안 오는 거야. 연재욱 씨가 사이버 사령부를 떠나면서 지휘 체계를 정책실로 전환시켰다고요. 당시 국방부의 정책기획관은 사이버 사령관에서 자리를 옮긴 연재욱 장군이었습니다. 장관의 지시로 해킹 부대인 550단이 대선에 동원됐다는 얘기가 사이버사 안에서 돌았는데 재작년 국감에서도 이 부대에 대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어느 것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해킹을 정치인을 포함해서 국내 주요 인사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SBS는 김관진 전 장관과 연재욱 전 사령관에게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의혹에도 계속 침묵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적폐청산 작업은 퇴행적인 시도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국민 추석 인사 형식으로 올린 글입니다.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퇴행적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기 문란 행위를 철저히 밝히는 작업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적폐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곳 서울 강남 사무실로 계속 출근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때가 되면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밝혀 여권의 공세에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처음으로 해군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원래는 다 아시다시피 10월 1일인데 올해는 추석 연휴가 겹쳐서 기념식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21발의 예포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기념식이 열린 곳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을 겪은 평택 2함대. 육해공군 전력을 고루 키워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군의 날 행사론 처음으로 해군기지에서 개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을 통한 독자 방위력 증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열병식에선 삼축체계의 하나인 킬체인 핵심 전력 현무2 탄도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또 사거리 1500km인 현무3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기념식엔 군 수뇌부와 현역 장병은 물론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 유족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 등 3,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문무대왕함에 올라 장병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 SBS 정유미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가 처음 나온 말은 아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걸 강조한 배경도 궁금해집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현태 기자, 야당에서는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굳이 전작권 환수를 얘기해야 하느냐며 비판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하는가요? 네, 야당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또 이 전작권 환수에는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 확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이 이 조기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까지 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매우 빨라진 만큼 대통령의 의지도 더 강해진 것 같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전작권 환수 주장이 일부에서는 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전작권을 환수해도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건 아니고 연합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철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요.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라는 지금과 같은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즉 환수 시기는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 타격 능력이 고도로 향상되는 때라는 건데 군은 2020년대 초중반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돼도 과연 환수 조건이 되냐 마냐를 놓고 또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주한 미군 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를 찾은 여야 4당 대표들을 지하벙커로 불리는 NSC 위기관리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안보 문제에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각 당 대표들에게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말부터 배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는 순환 배치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정정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수개월씩 순환 배치될 전략 자산으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와 F-35B 전투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주요 시설과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 기지에 배치된 이 전투기 대대를 오산이나 군산기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1B 전략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을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최근 북방 한계선 이북 지역을 비행한 미군의 B-1B 폭격기 편대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북쪽까지 비행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신포 잠수함 기지를 대상으로 유사시 작전 능력을 점검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 소식은 김흥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밤 북상한 미군 B-1B 2대와 F-15 전투기 편대는 NLL 북쪽 670km, 강원도 원산에서 동쪽으로 350km 떨어진 국제 공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B-1B 편대가 비행 과정에서 위도상으로 원산을 넘어 함흥 정도까지 한때 북상했던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B-1B 편대가 NLL 북쪽을 2시간 남짓 비행했는데 한때 NLL로부터 100km 이상까지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공역이지만 SLBM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와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가 200km 이내로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B-1B는 사거리 370km의 공대지 정밀 유도 미사일 재즘을 장착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선 이들 시설을 포함해 동해안의 북한 주요 군사시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때문에 단순 무력 시위성 비행보다는 유사시 군사작전 능력을 점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포라든지 풍계리 같은 중요한 군사시설에 대한 표적 확인과 북한의 대공 능력 밖에서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또 순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군의 대공 방어망을 떠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가 120일, 그러니까 넉 달 안에 사무실을 모두 폐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 내 북한 기업들은 120일 안에 폐쇄하라. 중국 상무부가 오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대북 제재안을 통보했습니다. 대상은 중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과 합작한 북한의 개인 또는 단체 기업들입니다. 상무부는 이런 조치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것으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내년 1월까지 폐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해당 성급 관련 부처에게는 북한 기업들이 폐쇄 통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다만 비영리 사업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수입을 재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공식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치의 163만 6천여 톤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기재된 중국 관세청 통계는 석탄 수입 중단 발표 전에 항구에 도착한 석탄을 통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선 철저히 준수한다는 원칙과 함께 또 대북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불 끄는 데 써야 하는 소방 헬기를 현장 시찰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 안전보다 높으신 분 안전을 더 생각하는 지자체의 실태,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특정 생리대를 사용하고 부작용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생리대 안전 논란이 뜨거웠죠. 정부가 오늘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생리대를 대상으로 한 1차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생 써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먼저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가 조사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는 모두 666개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 제품입니다. 톨루엔, 벤젠, 자일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이 각 제품에 얼마나 들었는지 측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품마다 검출량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안전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되어진 함량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것, 그리고 그것이 100% 모두 다 인체에 흡수되었다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생리대는 하루에 7.5개씩 매달 7일간 평생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써도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기 기저귀도 판매량 상위 1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검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량이 생리대보다 더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아기에게 기저귀를 한 달에 360개씩 평생 써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안전성 측면에서 유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정부는 나머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74종에 대한 위해 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농약 같은 기타 성분들에 대한 검사도 내년 5월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입니다. 식약처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도 여성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 불신을 키운 측면이 큰데 추가 조사를 공언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안심하고 써도 좋다는 식약처의 발표에도 여성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믿음이 가는지 아니요. 전혀 안 가요. 네, 전혀 안 가요. 네. 결과를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좀 더 안전한 걸로 찾아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부 발표대로 생리대가 모두 안전하다면 생리양이 변했다거나 이상이 있다고 호소했던 여성들이 모두 거짓말을 했느냐는 겁니다. 직접 쓰는 거는 여자들이고 써본 사람만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아는 건데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여성환경연대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한정한 이번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식약처 조사가 휘발성 유기화합물만 아니라 이러한 의심하고 있는 물질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생리대 사용으로 부작용을 호소한 여성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리대를 분기마다 한 번씩 걷어 검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생리대와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5곳도 안전성과 관계없이 혼란과 우려가 증폭돼 안타깝다며 이번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공동 안전 자율 규약을 마련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군 헬기 조종사들은 비행 뒤에 꼭 기록을 남기는데 이걸 개인 비행 기록표라고 합니다. 제대 후에 민간 헬기 업체에 취업하려면 어떤 기종을 얼마나 조종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군 기록에는 비행 임무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SBS가 5.18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조종사들의 비행 기록표를 입수했는데 임무 기호가 알파벳 C, 전투를 뜻하는 영어 컴뱃의 앞글자였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0년 5월 22일 광주로 출동한 공격 헬기 코브라 조종사의 개인 비행 기록표입니다. 광주 출동 전엔 비행 임무가 대부분 훈련을 뜻하는 영어 트레이닝의 앞글자 T였는데 광주 출동 후부턴 C, 전투라고 적혔습니다. 이 조종사는 지난 95년 군 검찰 조사에선 광주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는데 부여받았던 임무는 전투였던 겁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난 무장수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만 싣고 다녔을 뿐입니다. 역시 검찰 조사에서 공중정찰이나 교도소에서 대기만 했다고 진술한 공격 헬기 500MD 조종사의 기록도 비슷합니다. 광주에 투입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투를 뜻하는 임무기호 C가 적혀 있습니다. 수능 컴뱃. 거의 안 쓴다고 봐야지. 당시 육군 헬기 부대장인 이랑공 여단장은 SBS와 통화에서 자신이 임무를 내리진 않았지만 폭도 진압을 하니 임무를 전투로 적었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헬기 비행 임무가 전투라 적힌 5월 20일은 계엄군이 자위권을 선포하기 전이었고 광주 시민은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화력 지원 요청이라는 것은 헬기에서 사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내려올 때 그런 임무를 띄고 내려왔으니까.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 등이 지급받은 무기 내역을 봐도 하루 이틀 사이에 수류탄 4,800여 개, 크레모아 지뢰 200개처럼 전쟁을 치르는 수준으로 무기가 지급됐습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국방부 5.18 특조위는 헬기 사격의 증거를 찾기 위해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들을 설득해 개인 비행 기록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장홍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꼬박꼬박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며 보통 수만 점씩 주곤 하는데 이걸 다 쓰기란 쉽지 않죠. 사용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제과점에 편의점까지 요즘 웬만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손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쌓여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그냥 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소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쓸 수 있을 텐데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소비자원 조사 결과 휴대전화 사용자 1인당 평균 포인트 사용률은 약 40%. 연초에 받은 포인트의 60%는 써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포인트 사용이 적은 건 할인 적용 과정에 보이지 않는 제한이 많은 탓입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대금의 5에서 20%까지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고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대개 하루에 한 번만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은 통신사보다 포인트 할인액 분담률이 더 큰데 이 때문에 할인 적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포인트 할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편의점과 제과점의 경우 할인해준 금액의 최대 88%를 본사와 점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여러 번 할인해주긴 어렵다는 겁니다. 교섭력이 있는 곳들인데 그렇지 않고 중소의 가맹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통신사가 자기 부담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소비자원은 1회 할인 한도를 늘리고 포인트로 통화료 결제도 가능하게 하는 등 포인트 사용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방 헬기는 원래 현행법상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 규칙을 만들어서 공무원 현장 시찰이나 지자체 행사에 소방 헬기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일 부산 해맞이 축제를 즐기는 인파 위로 헬기가 색색의 연막을 뿌립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데 사용된 헬기를 자세히 보니 구조구급에 쓰이는 소방헬기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부산시의원 5명이 소방헬기를 타고 개발지역 일대를 시찰했습니다. 정체가 필요하다. 이래서 아마 그때 그래갖고 부산에 개발돼 있는 것도 같이 한번 그때 본 것 같은데 느낌이. 탑승했을 때 체크하셨던 체크리스트가 있으시면? 솔직히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니다 아닙니까? 부산시청 공무원 2명은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대학재단 이사장과 소방헬기를 함께 타고 부지를 시찰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사람들 빨리 유치해야 활동을 해야 되고 차는 막 가서 하기 너무 시간 많이 걸렸어요. 최근 1년 반 동안 부산은 4차례, 전북과 경북, 경남은 1차례씩 소방 업무의 용도로 소방헬기를 사용했습니다. 소방공무원만이 지방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시도지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헬기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용으로 명시돼 있지만 광역지자체 8곳에선 별도 규칙으로 시정이나 도정에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재난 업무에만 소방헬기를 쓰도록 했는데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규칙을 바꿔 목적 외로 활용한 것은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지자체 규칙 제정비와 함께 소방헬기의 출동 내역을 공개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치과가 연예인들이 치료받은 곳이라면서 홍보해 환자들을 끌어모은 뒤 갑자기 폐업해버렸습니다. 치료비를 미리 내면 대폭 할인해준다는 말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낸 피해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장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폐업한 서울의 한 유명 치과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최근까지 치료비를 미리 내면 대폭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벌여 환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이모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빨리 선납을 해달라고 빨리 보내드렸죠. 다른 치과를 가면은 뭐 한 500~600이 드는데 싸기도 하고 뭐 치료 기간도 짧고 해가지고. 게다가 유명 연예인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홍보에 힘입어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폐업해버린 바람에 치료비를 선납했던 환자들은 돈만 떼이게 된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대출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 병원에 1,500만 원씩 했는데 그걸 아직도 받고 있고 1,200만 원을 선납을 했어요. 다른 데서 지금 받고 있어요. 거기서도 지금 추정이 한 아이당 한 300만 원 정도씩 또 들어가고 있어요. 확인된 피해자만 1,000여 명. 이 가운데 300여 명은 이 병원 원장을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모은 강남의 유명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두 치과 모두 연예인들을 동원해 홍보하면서 치료비를 선납하면 할인해준다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뒤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선납한 돈을 되찾기는 불가능하고 수술이 잘못돼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치료비만 내고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또 중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의사의 배상 능력이 없다면 구제받을 길은 없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폭 할인해준다며 환자를 모집하는 이벤트 치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환자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SBS 장성입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와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돈이 157억 원이나 됐는데 결국 개미 투자자들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코스닥 상장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유력 대선 주자의 동생을 부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사 주가는 한 달 새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 대표 A씨가 이렇게 주가를 띄운 뒤 임원 명의로 차명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100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유력주자의 동생이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위장 영입이라고 보는 반면 업체 측은 해외 사업에 참여하는 등 실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업체 말고도 특정 회사 대표가 대선 후보의 친척이라는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투자자들과 정치 테마주를 골라 고가의 매수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띄운 투자자 28명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157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유포되는 풍문,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테마주가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폭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건 2년 전 영종도에서 1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106중 추돌 사고 장면입니다. 당시 짙은 안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겠다면서 정부가 33억 원을 들여 안개 제거 장치를 설치했는데 70% 이상이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고 차량들은 짙은 안개 때문에 앞차를 피하지 못했고 사상 최악의 연쇄 추돌 사고였던 영종도 106중 추돌 사고. 이 직후 정부는 14개 상습 안개 구간에 안개 제거 장치를 시범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종합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개가 심하면 자동 인식해 안개를 인공바람으로 증발시키는 장치인데 현재까지 3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을 앞두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강릉의 한 국도입니다. 안개가 끼면 이 안개 수산 장비가 자동으로 작동해 안개를 제거하는데 현재는 고장이 나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도로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은 작동법조차 모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저희 안 계셔가지고. 확인 결과 지난해까지 설치된 14개 구간 70대 가운데 70%가 넘는 50대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더구나 제거장치 개발업체가 2년 전 부도로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수리조차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그 설치할 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수년째 방치했다는 그 자체가 더 도로당국이 심각하다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정작 106중 추돌 사고가 났던 영종대교엔 안개 제거 장치가 설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대형 허리케인으로 이 섬 전체가 초토화된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에서 약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게에 난입해서 돈이고 물건이고 닥치는 대로 쓸어가고 있습니다.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한 대형 슈퍼마켓입니다. 주민들이 철제 셔터를 들어올린 뒤 쇠막대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매장 안에 있던 식품과 물품들을 모두 쓸어갔고 현금 자동 입출금 기계를 뜯어서 돈도 훔쳐갔습니다. All the items. They took alcohol, cigarettes. Definitely not. I don't think they were hungry. Obviously, they weren't looking for something to provide for their family. They would probably do so for personal benefits. 허리케인 마리아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약탈 행위를 하다 체포된 사람만 수십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텍사스주가 허리케인 하비로 큰 피해를 입을 당시 약탈 장면이 찍힌 동영상입니다. 진회색 SUV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후드나 벽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더니 쇠망치로 쇼핑 매장 출입문 열쇠를 부숩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간 남성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쳤고 승용차 뒷칸에 훔친 물건들을 싣느라 자리가 없자 승용차 지붕에 올라타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분석해 약탈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상황을 악용한 약탈의 경우 피해 업주나 이재민들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게 현지의 분위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도중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이 버스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사에게 개인적으로 보상해주라고 회사가 떠넘기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15년째 버스 운전을 하는 기사 김모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16일 버스가 10,000원일 듯 탔던 한 승객이 출입문에 끼어 다쳤는데 회사 보험이 아닌 자비로 치료비를 물어주게 된 겁니다. 내가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되죠. 어떻게 하루를 와야 되나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막. 버스기사 이모 씨도 1년 전 접촉사고가 났는데 역시 회사 보험이 아닌 자비로 상대방 차 수리비 6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영수증을 회사 갚아주니까 회사에서는 이게 징계 먹고 이래저래 그 돈 주니까 그냥 징계 안 먹고 그렇게 처리하자고 해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9월 버스 회사에 교통사고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문제죠. 그죠. 그게 왜냐면 이제 단사고 같은 게 많으니까 법령 인상 때문에 그런 건 많은데 그런 회사 재정적 문제도 있고. 공식 집계되는 사고 횟수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말 시내버스 회사 65곳의 경영 실적을 차등 평가해 성과급처럼 총 230억 원을 지급하는데 평가 항목 중 사고 건수와 피해 보상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자부담을 시키는 걸로. 서울시는 기사들에게 사고 처리를 전가하는 실태에 대해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저항하는 뜻을 담은 무릎 꿇기 시위가 각계각층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항의 의미로 국가 연주가 나올 때 무릎을 꿇는 시위는 스포츠계를 시작으로 예술계와 학교, 의회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촉발시킨 건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지난해 소수 인종 차별에 저항해 국가 연주 때 무릎을 꿇었던 한 미식 축구 선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에 미식 축구 선수들과 일부 구단주는 즉각 무릎 꿇기로 맞섰습니다. 미 프로야구계까지 무릎 꿇기가 번질 정도로 스포츠계 전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There's no divide, even from that guy that continues to try to divide us as people. 가수 스티비 원더도 공연에 앞서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생들과 연방의회 의원들도 나섰습니다. I kneel in honor of the First Amendment. I kneel because the flag is a symbol for freedom. I kneel because I'm going to stand against racism.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는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같은 불리한 이슈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애국심 대 인종차별이라는 휘발성 강한 소재와 미 언론들의 대서특필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사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분배와 복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주력해왔는데 이제 또 다른 한 축으로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체 경제의 먹거리를 키우는 혁신성장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4대 중심축 가운데 하나지만 그동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기존 성장 정책과 다른 점입니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정부는 곧바로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이 어떤 산업,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생기는지 피부로 체감하여 혁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과감히 철폐할 계획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갑자기 혁신 성장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자 경제 정책이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이 뭔지 박진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혁신 성장 정책 추진에 야당들은 분배 위주 경제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은 그동안 경제 민주화 행보에 가려졌을 뿐 이미 제이노믹스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시급했던 개혁 조치에 이어 이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일각에선 위축된 경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재계의 불만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결국 단기적 경기 부양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성장 정책의 보완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창업 및 기술 혁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은 합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관가에선 장하성 청와대 실장 중심의 개혁파와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 관료들이 분배와 성장 정책 조율 과정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혁신 성장에도 힘을 실어주면서 완급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MBC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 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MBC 전현직 임원은 김장겸 현 사장과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모두 6명입니다. 고용부 서울 서부지청은 이들이 지난 2012년 파업에 참가한 기자와 PD를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스케이트장 관리직으로 보내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주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소환조사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2주간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조사에 응하지 않던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도 했습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MBC 사측은 짜맞추기와 표적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노조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며칠 전 독일 총선에선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원내에 진입했는데 다음 달 22일에 총선을 치를 일본에서도 아베 대항마이자 극우 정치인인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베나 고이케 누가 승리하더라도 우리에겐 반가울 게 없는 결과입니다. 도쿄 최홍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국憲法第7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중의원 해산 첫날부터 일본 정계는 요동쳤습니다. 최대 야당인 민진당이 당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고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반아베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베 대항마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고이케 도지사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이란 겁니다. 거침없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평화헌법 개정과 핵무장 검토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憲法というのは改正の余地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今国家的危機とも言えるような北朝鮮情勢を抱えながらですね。 민진당은 전신인 민주당 시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무능한 야당이라는 혹평을 받아왔고 결국 해산의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이로써 일본 정계의 우경화 색채는 더욱 짙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일본의 군비 증강과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보통 예술가들은 은퇴 뒤에 후직 양성에 나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가장 바쁜 전성기에 꿈나무 키우기에 나선 예술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서희 씨를 조지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발레 유망주들의 특별 수업. 손, 발, 머리끝 같이 끝나세요? 선생님은 세계적 발레단인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첫 한국인 수석 명수 서희 씨입니다. 만으로 31살, 전성기의 스타 발레리나가 주말을 쪼개 뉴욕에서 서울로 날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일은 은퇴하고 시작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현역에 있으면서 발레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서희 씨는 먼저 미국의 유명 발레 콩쿨 예선을 지난해부터 한국에서도 치르도록 유치했습니다. 지난해 예선을 통과한 한국 학생들이 본선을 휩쓸었고 지난 주말엔 올해의 예선이 열렸습니다. 잘하는 애들을 보니까 더 많이 늘고 싶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지난 8월엔 찾아가는 무료 수업을 열어 20곳에서 300명 넘는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가장 많이 온 질문이 정말 무료인가요? 조금 혜택이 적은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눔을 시작하겠다는 꿈을 실행으로 옮긴 서희 씨의 무대 밖 행보는 이제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름다움과 기쁨, 행복을 전하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해요. SBS 조지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볼 때 SBS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시청 행태를 조사한 결과 채널별 순 이용자 비율과 이용 시간에서 SBS가 33.94%로 1위를 기록했고 MBC 32.06%, KBS ETV가 27.48%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은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대관령은 2도까지 떨어지겠고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서도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긴 추석 연휴가 찾아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10월의 첫날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추석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휴 후반에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2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 때도 식약처는 달걀을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반복되는 부실 대처는 보건당국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